30대 후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자 가장 이윤철 씨. 경북 김천에 살고 있는 그에게 사건이 터진 건 2년 전 여름. 일요일 아침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집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날 아침 112 종합 상황실에 접수됐다는 몇 통의 신고 때문이었습니다. 인스타에다가 저를 죽이겠다. 누군가가 그걸 보고 신고를 해서 경찰에 접수가 됐고, 한 SNS 계정에 올라왔다는 살인 예고. 2004년 이라크 무장단체에 희생된 한국인 사진과 함께 윤철 씨를 살해할 거라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군가로부터 원한 살 일은 하지 않았다는 윤철 씨. 경찰 수사 결과 해당 계정의 IP가 포착된 것은 경남 창원. 계정 주인이 창원 시내 한 대형 교회를 다닌 정황도 확인이 됐습니다. 형사분이 오셔갖고 예. 이런 분이 혹시 교회 다니시느냐. 그런데 당시 교회 관계자들이 문득 떠올린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은 달라도 강 씨와 이름이 같았던 또 다른 신도 이수영. 2023년 당시 6개월간 청년부 활동을 했다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이름을 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름이 여러 개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본인 스스로의 삶을 좀 포기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좀 암시하는 글들도 조금 울리더라고요. 집안 사정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던 남성이 다시 나타난 곳은 창원 시내의 또 다른 교회였습니다. 두 교회의 남은 기록들을 비교한 결과 남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신상 정보가 일부 확인됐습니다. 협박 혐의로 검거된 그는 당시 30살의 이찬영으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와 피해자 윤철 씨의 관계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동생이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 맞나? 윤철 씨를 해치겠다고 예고한 용의자가 다름 아닌 친동생이었던 겁니다. 동생은 왜 친형을 상대로 잔인한 살인 예고를 했던 걸까? 장난이나 단순한 협박인 줄 알았던 사건은 동생이 무언가를 고백하면서 그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협박 이런 걸로 조사를 받았거든요. 동생이 정신 나가지고 그런 소리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협박 이런 거는 반의사별벌이라고 하니까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지금 흉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윤철 씨가 독립하기 전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는 세 사람. 그 아파트 안방에서 범행 도구가 발견된 겁니다. 동생이 장롱 위에 숨겨두었던 건 길이 37cm의 망치와 정육용 식칼이었습니다. 결국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동생 찬영 씨는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명령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찬영 씨 본인이 범행을 뉘우쳤고 무엇보다 형 윤철 씨가 동생에게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구한 덕분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협했던 동생을 여전히 감싸고 있다는 어머니. 더 이상 두 가족을 감당할 수 있을지 윤철 씨는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제 와이프한테 몰래 또 돈을 빌리려다가 걸리셨어요. 걸린 걸 보자마자 제가 그때 모든 게 끊어졌어요, 그냥. 어차피 1, 2년 안에 또 어떤 사고가 터져서 제가 힘들게 사실 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어딘가에서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의 마음속엔 대체 어떤 분노가 있었던 걸까? 우린 찬영 씨의 집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찬영 씨와 어머니가 산다는 아파트. 안녕하세요. 쌤이시죠? 이현빈 PD입니다. 둘째 아들이 사건을 일으켰던 그날을 어머니는 어떻게 기억할까? 요 위에 어디 여기 둘째 아들이 장롱 위에 몰래 숨겨두었던 망치와 칼. 친형을 해치기 위해 준비한 범행 도구였다는 사실에 어머니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이 압수해간 범행 도구 외에 또 다른 물건이 하나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숨겨놨거든요. 버리지도 못한 채 방 안 구석에 감춰둔 물건은 이걸 산 거예요? 예. 사건 6개월 전 찬영 씨가 최초로 구입했던 망치였습니다. 23년도에 봄이었던 것 같은데 택배가 하나 왔더라고요. 지 이름으로 안 오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풀어봤어. 좀 무겁더라고요. 망치가 있었어. 그때 좀 내가 섬뜩했어요. 어머님은 안 무서우셨어요? 무서웠죠. 왜 밤에 잠을 못 잤죠. 어쩌다 두 아들의 사이가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장남 윤철 씨는 집안의 실질적 가장이었습니다. 마음이 여리고 내성적이었던 둘째 찬영 씨는 큰 덩치 탓에 초등학교 때부터 따돌림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형제 사이가 틀어진 건 둘째 찬영 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당시 가정 형편과 성적 문제로 대입이 좌절되면서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집에 있었죠. 초창기에 조금 뭐 알바도 하고 또 노가다 세우러 뭐 하루씩 가서 한 이틀 3일 그 업자들이 애가 덩치가 크고 하니까 혹시라도 뭐 허리라도 다칠까 뭐 이런 걱정해서 보내는 것 같아. 집을 가라고 했는데 하루 씹히고 보고 이제 뭐 아무래도 덩치가 있다 보면 좀 느리잖아요. 고등학교 졸업 후 제대로 된 취업은 물론 아르바이트도 잘하지 못했다는 작은 아들. 집안에 틀어박혀 운둔 생활을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고 합니다. 끝내 형을 향해 뻗었던 동생의 분노.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찬영 씨는 27살 무렵 처음으로 형을 해칠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열등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형은 학교, 직업, 연애, 결혼 등 인생을 다 잘해나가는데 저는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저만 나고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창원에 있는 한 병원. 찬영 씨는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습니다. 엉키고 꼬여버린 가족들의 마음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마지막 보신 게 언제 만난 거예요? 1년 전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얘기로 갔죠. 뭐지 연을 끝내 뭐 어쩌냐 뭐 그런 소리도 했고. 부모 자식 간의 거리가 이렇게도 멀었던 걸까? 장남 윤철 씨와 1년 만에 마주하게 된 어머니. 두 사람의 마음은 각자 어떤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 그림을 좀 그릴 건데요. 아들 한 번, 엄마 한 번, 3번을 왔다 갔다 할 거고요. 하나의 도화지에 두 사람이 그림을 완성해가는 상호 관계 검사. 윤철 씨가 먼저 큰 나비를 그립니다. 나비 곁에 작은 들꽃을 그린 어머니. 서로 번갈아가며 대지와 태양, 나무와 집이 채워졌습니다. 근데 어머니 그림이 너무 작아. 그러면 작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울증이 좀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이 상호작용을 보려고 우리가 그리는데 아들이 이렇게 그리면 여기다 색칠을 해준다든지 엄마가 집을 그렸으면 문을 하나 그려준다든지 이렇게 서로의 그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로의 그림으로 안 들어가요. 장남 윤철 씨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동시에 위축된 심리도 보인다는 어머니. 어머니, 나 진짜 나쁜 얘기 할게요. 결혼한 아들은 분리를 해야 돼. 큰아들에게 주는 무게감은 내려놓고 시작해야 돼. 나를 죽이려고 하는 동생에게 네가 받아줘. 너그럽게 얘기해줘. 이건 무거운 일이에요. 아들이랑 따로 살면 어떠실 것 같아요? 뭐 좀 걱정은 되겠지만 그렇게라도 했어 뭐 해보긴 해야지.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조금 케어해봐 드릴 테니까 어머니 여기 꼬박꼬박 오세요.
두 사람은 앞으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어제 그리고 두 가족의 곁으로 동생은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 이른바 쉬었음 청년들에 대해 가장 먼저 연락을 해온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이었습니다. 남동생 회사도 안 다니고 놀면서 엄마한테 약간 좀 기대서 살고 있는.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늦지막히 일어나고 그 소방공무원 핑계를 댄 지가 5, 6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들은 왜 멈춰서게 됐을까? 대부분의 시작은 크고 작은 좌절의 경험부터라고 합니다. 32살의 고민수 씨는 약 5년간 쉬었음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가수를 꿈꾸던 시절도 있었지만 누구에게나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었던 만큼 20대 시절 지방의 작은 극단에서 배우 일을 했다는 민수 씨. 박봉을 견뎠지만 3년 만에 중단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딱 겹쳐가지고 뭐 공연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못 올리고 그 극단이 없어졌어요. 붕 뜬 거죠. 이후 2번의 취업에 성공했지만 그 2번의 경험이 지금의 쉬었음 상태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민수 씨. 영상 회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프로젝트 내에 완수해야 되는 완성 압박이 저한테는 좀 되게 심했던 거예요. 월별로 정해져 있는 목표치를 달성을 못 하다 보니까 부담감이 심해지다가 불면증이 오고. 2번째로 들어간 회사에서는 업무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한 달 만에 해고됐다고 합니다. 계속 하려고는 했었거든요. 마음가짐은. 업무를 적응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만두라는 소리 딱 들으면서 그냥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보자들 중에는 대학 입시 때부터 이미 의지가 꺾였다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장영 씨의 나이는 24살. 원하던 미대 입시에선 떨어졌지만 20대 초반 누구보다 열심히 미래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고3 때 입시 결과가 더 안 좋게 나와서 그냥 아무데나 일단 전문대라도 넣어보자 해서 넣었다가 게임과에 우연히 붙은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전문대에 진학한 것이 마치 자기 인생의 첫 실패처럼 느껴졌다는 희영 씨. 하지만 자신의 방황을 어른들은 쉽게 이해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그림을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딱 띄웠는데 그림을 보시더니 제가 편입을 준비하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모두 다 있는 앞에서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봤자 어차피 여기는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면은 너가 미래로 편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체 학우분들께서 다 들어버리시니까 이제 약간 미쳐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모님한테 자퇴하겠다고. 이후 우울증이 시작돼 집안에 틀어박히게 됐다는 희영 씨. 편입과 복학 사이에서 고민하다 이제는 두 길 모두 멀어져 버린 기분이라고 합니다. 결코 개인의 노력만으론 현재 상태를 깰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부모들이 분명히 내가 성실하게만 일하면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걸 얻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만 성실하게 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까? 저는 이제 다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이 접근했을 때 상대적으로 접촉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고립과 은둔 경험을 가지고 회복한 분들이 회복하려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가 끝날 무렵 우리가 만난 청년들이 몇 개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게 하고 있냐고 알 수 없는 그 감정들이 휘몰아치는 공간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다. 희망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저한테도 좀 주고 싶었어요.